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오늘 저희가 첫 강을 진행하는데요. 우선 기초독해에 필요한 이론부터 먼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책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앞에 있는 거 잠깐 공책에다가 써보도록 할까요? 자, 다 쓰셨으면요. 한번 먼저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틈틈이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제가 여기 보면 문장 단위의 해석이라고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단위의 분석을 써놨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 문장 단위의 해석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요. 이 어휘를 바탕으로 해서 이 말의 규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문장을 만드는 규칙. 그 문법하고 이 구문학습을 바탕으로 한 문장 단위의 해석을 말하는 거고, 이 텍스트 단위는 우리가 이 단락으로 주어진, 다시 말하면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장 단위의 해석은 개별 문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텍스트 단위의 분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개별 문장들이,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개별 문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서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주제만을 전달한다는 통일성을 갖춘 논리적인 글을 갖다가 읽어내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 텍스트 단위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독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독해 시간에 좀 중점을 둘 게 뭐냐? 당연히 문장 단위의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각각의 문장이 모여서 문단을 이루는 글을 갖다 읽어낼 수 없겠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 문장 단위의 해석이 됐다고 해서 그게 독해의 전부냐? 절대 그렇진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단위의 분석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그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하는 걸 갖다가 이 서양과 동양의 어떤 글 전개의 차이를 갖다 잠깐 설명해 주면서 제가 한번 이해를 한번 돕도록 할게요. 그 케플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케플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세계 여행을 하다가 어떤 걸 발견했냐? 각 문화마다 이 사고가 틀리다라는 거. 어떤 특정 상황이 딱 주어졌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대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방식이 틀리면 이 글 쓰는 방법도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직업이 바로 이 글 쓰는 사람이라서 이 교육학자거든요. 그런 이제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글을 쓸지를 한번 딱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4개 중에서 2개만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서양의 글 전개를 갖다가 이렇게 도식화 시켰어요. 이게 다예요. 자, 근데 동양의 글 전개를 갖다가 어떻게 도식화했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가정통신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어떤 식으로 이런 도식이 나오게 됐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한번 시켜볼게요. 미국에 있을 때요, 가정통신문을 한번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유값 인상이에요. 우유값 인상. 자, 우유값 인상이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이 서양의 가정통신문을 딱 보니까요, 글의 도입부에서 야, 우리가 우유값을 좀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뒤에 이제 딱 전개된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1, 2, 3, 4라고 제가 적었는데 우유값이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4가지 사항을 쭉 전달하는데 마지막에 고로라고 하면서 이게 내용이 이게 전달되거든요. 제가 이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을 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건 조금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이런 게 나왔어. 사료값
인상이 처음에 제시됐어요. 그 다음에 운송비 상승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뭔가가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 즉 이 우유를 만들기 위한 어떤 원료나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유통 과정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고로 우리가 우유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서양의 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하냐,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A는 B다라고 했으면 이 A는 B라고 말하는 글쓴이가 이게 진술이 됐던 이게 견해가 됐던 이거에 대한 뒷받침 내용이 반드시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뒷받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제시해주면서 설득력을 굉장히 높여줘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정통신문 이 똑같은 우유값 인상이었는데 글의 도입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이 글의 도입부에서 이런 걸로 시작합니다. 이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많이 해요. 뭐 가을이 깊어갑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어려운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학교에 적용시키면서 우리도 어려워가지고 우유값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글을 끝내요. 우리나라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감정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이렇게 전달을 한 다음에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서양 사람의 눈에서 이 동양의 글을 읽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아, 이 글은 가을에 관한 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양 사람은. 근데 갑자기 가을에 관한 글인 줄 알고 글을 읽어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갑자기 이 중심 소재에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서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거 이제 보통 우리가 차갑다라는 말을 갖다 이런 말을 좀 쓰잖아요. business like. 굉장히 차가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글쓰를 갖다가 이런 차가운 냉철한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혀 오리무중의 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양과 동양이 이 글을 쓰고자 하는 사고가 틀리고 그 사고에 따라서 글 전개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 영문단락의 어떤 텍스트를 갖다가 분석하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떤 영문단락의 근본적인 어떤 차이점이 되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인식을 한 다음에 단순히 문장 단위의 해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 단위에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독해에 필요한 영문 단락을 구성해 그걸 한번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장 단위 해석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되는 기초 단계의 영어 학습자들은 처음에 이 단어에 해당되는 뭐를 공부하겠어요?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어휘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바로 문법 학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준동사 개념의 어떤 그런 걸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를 공부하던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걸 공부하던 뭐 동명사를 공부하던 이 구단을 배우고 절단위는 관계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의문사 절 이런 거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 구문 학습도 하게 되겠죠. 지금 문장 단위 해석을 위해서 단어와 그리고 문장이 어떻게 어떤 규칙에 따라서 문장이 형성되는지 문법과 구문 학습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럼 이게 넘어가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 단위 해석을 어느 정도 깔끔하게 하게 되는 거죠. 이 문장 단위 해석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요건 제가 여기서 활용하려고 먼저 적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어휘를 알고 구와 절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문법, 뭐 법칙도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이런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그러니까 희노애락의 어떤 그런 다양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장 단위 해석을 딱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바로 내가 이제 문장을 해석할 줄 아니 문단을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보면 넘어갈 수 없는 선이라고 해서 두 개를 써놨죠.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이 문장 단위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개별 문장 해석을 위해 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거를 배운 다음에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개별 문장들이 어떤 유기적으로 잘 연계된 문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학습한 상황들과 같이 나름대로 텍스트 단위의 분석을 위한 여러 단계를 조금 거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 우리가 텍스트 단위의 분석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걸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 여기다 한번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의 도입부에서 말을 했어요.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봐도 뭐에 관한 글인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말했던 우유값 인상 그런 걸 좀 생각해서 하면 우선 인생에 관한 글이라는 건 아시겠죠? 인생에 관한 글이에요. 인생. 그러면 인생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전개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life라는 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life에는 이 ups한 상황도 있고 downs한 상황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처음에는 ups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될 겁니다. 이렇게 ups.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할게요. 자, 그러면 ups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downs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삶은 ups와 downs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선 응집성 차원에서 이 ups가 나온 다음에 downs가 나오니까 이 두 개를 갖다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연결주기 위해서는 연결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둘이가 반대니까 벗을 한번 넣도록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고로 뭐라는 거야? life는 ups and down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된 글을 바탕으로 텍스트 분석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문장 단위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학습자들은 이 단어에 해당되는 어휘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단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 글의 도입부에서 항상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라고 하는 소재를 찾으셔야 돼. 소재.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소재를 찾아야 돼. 소재. 근데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배웠다시피 소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중심 소재가 있고 보조 소재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잠깐 와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살아가면서 업스였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야, 이거보다 기뻤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업스를 만약에 꼽으라 그러면 몇 개를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갔었던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업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예를 들고 있냐? 이 대학 합격이라는 거를 이야기했어요, 지금. 대학. 근데 이제 다운스에 대한 어떤 사건도 이제 언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운스가 뭐냐 했더니 군대 간 거.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배운 것도 많지만 군대를 이야기했어. 아주 논리적인 글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전혀 다른 글이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제 군대 전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여하튼 여기서 보면 라이프도 그럼 소재였고 이 대학도 소재고 얘도 군대도 소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할 거냐면요. 이
life라는 게 ups and downs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 life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뒷받침 예로서 이 두 가지 소재를 또 언급한 거야.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조 소재라고 하는 거야. 이 보조 소재는 보조 소재는 다양한 것들이 오죠. 반드시 대학이 언급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고 업스에 대한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보조 소재는 다양한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러면 다양하게 존재하는 보조 소재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처음에 언급했던 이런 걸 중심 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는 중심 소재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해석하면서 글을 읽는 게 독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멀티태스킹이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다는 게 독해가 좀 어렵다는 얘기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하면서 글의 위치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글의 도입부를 읽을 때는 내가 한쪽에서 해석을 하고 있을 때 글의 도입부에서 어떤 정보를 캐치해야 되는 거지? 텍스트 단위를 위해서 내가 빼내야 되는 정보가 뭔 거지? 그걸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석을 하면서 글의 도입부니까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자문을 하시면 돼. 그게 뭐냐면 바로 중심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 해당되는 텍스트 단위의 분석에 있어서 단어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소재가 아니라 중심 소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단락을 해놓고 어떤 글을 쓸 때 위치도 잘 보셔야 돼. 글의 도입부야, 도입부. 도입부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하는 생각은 뭐냐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바로 그 중심 소재 파악하는 거. 이걸 갖다가 습관화가 안 돼 있으면 그냥 해석하는데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 정보를 잘 못 배우고 그냥 내일부터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이게 무슨 글이지? 이런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글의 도입부에서 요걸 하는데 이렇게 자문을 하시면 돼요. 글의 도입부를 읽을 때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바로 중심 소재가 튀어나오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연습 한번 배울까요?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런 데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텍스트 단위 분석에 있어서 단어는 바로 이 중심 소재 파악이에요. 그럼 제가 단어에다가 놨다라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이 한 단어의 개념으로 주어지는 게 중심 소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넘어가겠죠? 자, 구와 절단이 있어서 그러면 단락 독해에서 필요한 게 뭐냐? 자, 여기 그대로 한번 볼게요. 자, 글의 도입부에서 뭘 파악했어요? 중심 소재를 파악했죠. 그렇죠? 자, 중심 소재를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주제 설정이에요. 주제 설정. 자, 그 다음에 뭘 설정하냐면 주제를 설정해야 됩니다. 주제. 자, 근데 이 주제를 설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중심 소재 자체를 갖다가 주제로 설정했을 때는 어떤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글을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이런 문장이 나왔잖아요. 인생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습니다. 자, 요거의 주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선 뭘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쵸? 인생을 가지고 이제. 자, 인생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 주제예요. 양면성.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선 처음에 여러분들이 파악한 게 뭐냐면 우선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인생을 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를 봤더니 이 본문을 쭉 내려가 봤더니 인생을 가지고 좋은 점이 있는 거와 나쁜 점이 있는 거. 그래서 ups and downs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바탕으로 이 양면성까지 빼냈습니다. 그럼 이게 주제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서 중심 소재 선정한 걸 갖다가 바로 주제로 설정했을 때는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봐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적었다고 할게. 이렇게 적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었을 때 이 주제를 여기다 적용해서 이 글은 인생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발생되는 오류는 뭐냐면 지나치게 뭐한 주제가 되냐면 바로 지나치게 포괄적 주제가 돼버려요. 자, 이제 개념이 이제 나와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거.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지나치게 포괄적이니 요 중심 소재라고 했던 인생의 폭을 뭐 해줘야 되겠어요? 포괄적인가 인생의 폭을 줄여줘야 되겠죠. 자, 이제 적을게요. 볼게요. 자, 저기서 언급했던 중심 소재 있잖아요. 중심 소재 자체를 주제로 설정했을 때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심 소재를 갖다가 포괄적 주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괄적 주제. 자, 수능하고 틀리게 편입에서 나오는 주제 제목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요. 특히 성균관대 같은 경우. 그때 여러분들이 이 주제 파악을 할 때 이 중심 소재랑 조금 이따 이제 곧 설명할 때 중심 내용의 개념을 모르면 좀 문제 맞추기가 어려운 것들이 난이도가 상당히 원래 대입학 문제가 실질적으로 수능뿐만 아니라 이 편입 아니면 나가서 SAT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주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는 이런 개념들을 적용해서 네가 맞출 수 있는지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독해할 때 잘 개념을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 소재 자체를 갖다가 주제로 설정하게 되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포괄적 주제를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좁혀줘야 되는 거죠. 그때 좁혀줄 때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뭘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제를 설정할 때 인생을 가지고 뭔 얘기하냐라고 말했을 때가 본문에 보니까요. ups and downs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양면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지금 빼낸 거잖아. 그래서 구체적 주제를 설정했는데 그러면 이 개념은 뭐냐? 바로 본문에 다뤄지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압축해서 설명했다라는 거야. 그런 걸 중심 내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중심 내용. 중심 내용. 자, 이게 뭐가 된다?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중심 내용. 자, 이제 적어 볼게요. 자, 중심 소재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이 똑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죠? 포괄적 주제라고 그랬어요. 포괄적 주제. 중심 소재는 포괄적 주제야. 다시 말하면 중심 소재 자체를 갖다가 주제로 설정했을 때는 포괄적 주제라는 오류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 포괄적 주제라고 하는 이 중심 소재의 폭을 좁혀서 뭐 한다고 그랬죠? 주제를 설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 중심 소재의 폭을 좁혀야 돼. 그때 필요한 개념이 뭐다? 바로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중심 내용. 본문의 내용을 압축 정리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내용을 압축 정리한 내용이 뭐가 된다? 중심 내용이야. 그러면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뭐의 폭을 좁힌 게 주제가 되는 거야? 한번 적어봐요. 자,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뭐의 폭을 좁힌 게 주제가 되는 거야? 자, 적어볼게요. 자, 여기 답이죠? 자. 아마 이거 수업 들으면서 뭐 영어를 가리키려고 영어를 배우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틀었을 텐데 뭐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게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개념들이 안 잡혀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 독해할 때 성적이 어느 정도 오르긴 오르는 건데 왜냐면 기본적인 해석이 가능하면요. 우리가 그림 읽는 능력이 어렸을 때 책을 학교에서라도 읽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점수가 오르는데 그 이상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달하는 개념들이 약간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하는 이 강좌를 몇 번 돌려서라도 정확하게 이 개념을 좀 잘 알아듣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제란 뭐냐? 바로 본문에서 전개되는 내용이죠. 그걸 압축 정리한, 다시 말하면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소재의 폭을 좁힌 걸 주제라고 한다라고. 근데 이 주제를 갖다 제가 어디다 써놨어요?
구와 절에 해놨죠.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이 문장이라고 하는 거, 여기 life is ups and downs. 그 밑에 보면 제가 주제를 인생의 양면성이라고. 이건 문장이 아니죠. 자, 이런 어떤 구의 형태, 절의 형태로 표현되는 게 바로 주제라는 거. 근데 예전에는요, 이런 개념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국어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문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제를 고르라고 하는데 문장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지에. 그건 잘못된 거야. 주제는 문장이 아니야. 문장은 요지를 고를 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주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구 단위가 된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래서 이 주제가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속의 폭을 좁힌 걸 이제 주제라고 한다라고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제를 설정할 줄 알았으면 그러면 문장 단위에 있어서 이 텍스트 분석에서 문장 단위가 뭐냐? 바로 이제 이 단락의 처음과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돼요. 바로 주제문이라는 개념이에요. 주제문. 자, 이 단계에서는 뭘 하게 되면요. 이 주제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주제문이 뭐냐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문이라는 말이 있죠. 문장이야, 문장. 자, 이 문장은 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주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주제를. 그러면 주제문이란 말이 뭔지 한번 여기서 다시 와서 볼게요. Life is ups and downs. 인생은 ups와 downs로 돼 있습니다. 라고 했죠. 요 지금 중심 소재라고 하는 이 life를 가지고 ups와 downs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 문장이 나왔어요. 이 문장을 보자마자 우리가 뭐 했었어요? 이 전체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추론해서 적었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전개될 중심 내용과 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심 소재를 포함한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전개되는 내용을 갖다가 압축적으로 표현한 이 중심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다가 뭐도 가지고 있죠? 중심 소재도 가지고 있죠. 이런 걸 주제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제문의 구성은 이렇게 되겠네? 뭐가 되는 거야? 중심 소재. 자, 중심 소재와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 구체적으로 전개될 것 같다가 압축해서 표현한 걸 뭐라고 그랬죠? 중심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주제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주제문을 찾는 능력이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만약에 주제문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 주제문만 보고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뒤에 전개될 내용이 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 도입부에서 그래 주제문 확인하면 글 안 읽어도 되는 거네요. 근데 글이라는 게 두 가식도 있고 미가식도 양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상황에서 두 가식이 아무리 영어에 많다 그래도 이렇게 다 나오지는 않아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제가 항상 도입부라는 걸 이렇게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능 세대여가지고 옛날에 수능 세대 때 나왔던 문제들이 두 가식이 너무 많아. 너무 패턴화된 글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편입에서는 그냥 시중에 외국에서 있는 글을 갖다 그대로 긁어 와가지고 문제를 또 많이 내가지고 실제 패턴화된 수능 패턴의 글과는 다소 틀린 글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응용된 패턴의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 도입부 그 다음에 단순 도입부를 지나서 중심 소재의 폭을 좁혀가지고 이 주제문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럼 중괄식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좀 이따 나중에 유형 같은 걸 다 설명을 해주겠지만 어떤 통념 비판 같은 어떤 그런 패턴의 중괄식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글들은 아주 다양한 패턴을 취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패턴이 있느냐에 대한 어떤 정석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응용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석적 패턴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넘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응용돼 가지고 되는지를 계속 분석하게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영어권 글이 거의 60-70%가 두 가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글의 도입부에서 주제문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주제문이라는 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주제문 안에는 무슨 정보가 있다? 중심 소재와 중심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뭘 가지고
본문에 무슨 내용 할지까지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측하면서 글 읽기가 가능하게 되다는 어떤 그런 걸 가능하게 되는 바로 주제문이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 텍스트 단위의 분석에 필요한 진짜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한 어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제대로 배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개념이 없이 단순히 문장 단위 해석 가지고 바로 독해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걸 반드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단으로 드디어 이제 넘어와 볼게요. 자, 이제 문단으로 넘어와서 자, 다시 이거 치우고 다시 쓸게요. 자, 조금 종합적인 글 읽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글의 종류와 구조와 전개와 유형을 한번 제가 앞으로 기초 독해하면서 이거는 자꾸 쓰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좀 암기를 좀 해두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암기를 또 같이 좀 해두도록 할게요. 자, 도입부라고 썼는데 이때 도입부를 무조건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 도입부가 되고 그 단순 도입부를 통해서 뭔가 자연스럽게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문이 나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글의 도입부는 무조건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단순 도입부라고 생각을 우선 한 다음에 만약에 주제문이 나오면 이 글은 도입부에 주제문이 나온 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글의 종류를 한번 써볼게요. 글의 종류가 크게는 이 비문학과 문학이 있습니다. 비문학과 문학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에는 설명이 있고 논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은 서사와 그 다음에 묘사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뭐든지 앞으로 글을 종류를 나열할 때는 맨 위에 있는 게 지배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 유형을 나열하면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지배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X 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거나 나와도 다 맞추는 거예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자, 묘사는 일반 묘사와 문학적 묘사가 있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문학보다는 비문학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색깔펜을 이렇게 따로 쓰는 거예요. 비문학이 지배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문학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문학은 지배적으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 내에서도 설명의 글이 지배적입니다. 논증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공부를 많이 했냐라는 걸 갖다가 네가 글의 종류 차원에서 편입에서 나오는 지문을 분석해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걸 말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제 지문을 많이 이제 분석했다는 뜻이 많이 풀어봤다는 뜻이겠죠. 설명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문학하고 비문학을 제가 구분해서 썼다는 자체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비문학을 읽을 때 글 읽는 방식이 있고요. 문학을 읽을 때 글 읽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비문학을 읽고 있는데 문학처럼 분석하면 안 돼. 문학을 읽고 있는데 비문학 분석 방법을 가져와서 문학에 적용해서 읽으면 절대 안 돼. 왜냐? 분야 자체가 틀려. 그래서 수능에서는 아예 문학 파트랑 비문학 파트를 나누고 선생도 따로 있어요. 시험도 따로 봐. 무슨 말이냐? 전혀 똑같지 않는 분야라는 거야. 근데 이 시험이 둘 다 나오긴 하거든요.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구분하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문학처럼 비문학을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비문학 읽는 방법은 뭔데요?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다 비문학 분석 방법이에요. 자, 요게 무슨 분석 방법이다? 비문학 분석 방법이다. 근데 그러면 왜 문학을 먼저 설명 안 하고 비문학부터 했습니까? 방금 말했잖아. 공부라는 거는 이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비문학이 지배적으로 지금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비문학 분석 방법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거야, 먼저. 그 다음에 별로 나오지 않는 문학의 분석 방법은 제가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비문학 분석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글의 도입부에서 뭐 파악하려고 한다? 뭘 자문하기로 했죠? 이게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중심 소지 파악하는 거야. 그
그 다음에 그 중심 소재 자체를 갖다가 주제로 설정하게 되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중심 폭을 좁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중심 소재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내용을 압축 정리한 중심 내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바탕으로 중심 소재의 폭을 좁혀서 이 구체적 주제를 설정하는 거. 자, 그런 어떤 분석 방법에 해당되는 게 비문학이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의 글을 보통 이제 우리가 statement, 진술이라는 말 쓰고 논증이라는 걸 opinion, 의견이라는 말을 써요.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견해가 들어간 거죠. 자, statement.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릴 텐데 미리 한번 표현만 머릿속에 좀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서사가 제가 빨간색으로 썼죠. 그나마 문학에서 묘사보다는 서사가 훨씬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사를 공부하는데 좀 불행하게도 서사는 또 3개로 나누죠. 3개로.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 1~3인칭에 에세이 형태의 글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쭉 풀어내면서 그 어떤 특정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경험했던 거, 느꼈던 거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3인칭의 어떤 에세이 형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머의 글이 많이 나오죠. 한 번씩 이제 나오게 돼요. 유머의 글. 그 다음에 우화의 글이 나옵니다. 동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같은 걸 갖다가 이제 교훈 같은 거 비판하면서 교훈을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글들의 다 특징이 뭐냐면 자, 이제 서사가 나왔죠. 자, 여기 밑에다 한번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서사 한번. 자, 1~3인칭의 에세이가 됐던 유머가 됐던 우화가 됐던 자, 글의 도입부에서는 이게 나와요. 안 나오면 절대 이 글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주인공이 나와. 주인공. 아주 옛날에 어떤 왕자가 살았습니다. 또는 거북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화라고 그러면 이제 뭐 동물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글의 도입부에서 이 비문학이 아니라 문학을 읽을 때 특히 서사, 이야기체의 서사를 읽을 때는 글의 도입부에서 이것처럼 중심 소재 파악하는 게 아니야. 뭐부터 파악한다? 주인공이 누군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주변 등장 인물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뭐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사건이야, 사건. 사건을 파악해야 돼, 사건. 사건. 우리가 문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 기승전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처음에 등장인물이 나와요. 배경 깔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긴장이 고조되다가 기승전, 뭐가 되는 거야? 사건이 빵 터져.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한 갈등이 이제 고조되다가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 갈등의 해소 이렇게 넘어가는 게 문학의 어떤 기본 이 4단계의 기승전결이잖아요. 사건이 빵 터진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파악하면 돼.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교훈, 느낀 점. 바로 이게 요지가 되는 거야. 글의 요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비문학과 달리 서사의 글, 뭐가 됐든 상관없어.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1~3인칭 에세이가 됐던 유머의 글이 됐던 우화가 됐던 이런 글들은 글의 도입부에서 뭐부터 생각한다? 빨리 주인공 파악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주인공과 주변 인물 사이에 서로 왔다 갔다 어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뭐가 중요하다? 사건이 중요해.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토대로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교훈이나 느낌을 우리가 빼내면 된다면 이게 뭐가 된다고? 유지가 돼. 그럼 공통적으로 이 비문학 글에서 설명이나 논증 같은 경우는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중괄식, 무괄식 다양하게 쓰여요. 하지만 이 문학에서 서사의 글은 대부분 어디에서 요지가 나올 것 같아요? 앞에서 배경 깔아주고 주인공 튀어나오면서 주변 인물 나온 다음에 사건이 빵 터져 복문에서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전달하는 거, 느낀 점을 전달한단 말이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미괄식 구조가 많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사의 글은 미괄식이야, 미괄식. 미괄식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살짝 적어 놓으면 되겠지. 어떤 단락에서 마지막 쪽에서 글의 요지가 이렇게 쭉 전달되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머의 글인데 앞에서 빵 터트리고 뒤에 이야기를 하면 누가 뒤를 읽겠어? 유머의 글도 어떤 거야? 앞에서 뭔가 배경 깔아주다 여기서 빵 터지죠. 뭔가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지막 속에서 전혀 반전을 통해 가지고 유머를 이끌어내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에세이나 유머나 우화 같은 경우는 마지막 쪽에서 요지가 튀어나온다.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의 종류는 크게 비문학과 문학인데 비문학이 훨씬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이 거의 지배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됐죠? 글의 구조 한번 볼게요. 구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두가식, 미가식, 양가식, 주가식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건 뭐냐면 자, 봐요. 자, 전체다가 여기가 글의 도입부죠. 도입부. 앞에서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 자, 여기서 여기에 나왔어. 자, 여기에 나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뭔 것 같아요? 바로 주제문입니다. 이 글의 구조라고 했을 때 이게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중괄식이잖아요. 이 글의 구조라는 건 뭐냐? 이 주제문의 위치에 따른 이름에 해당되는 거. 주제문의 위치에 따른, 즉 주제문이 어디에 나오면 글의 도입부에 나오면 두괄식, 주제문이 마지막에 나오면 미괄식, 주제문이 중간에 나오면 중괄식,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나오면 양괄식이라는 이거 이제 수미상관 구조라고 해서 양괄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패턴을 가지지 않은 걸 무괄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구조가 여러분들 4개가 있다는 걸 외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 색깔로 도입을 썼죠. 글의 구조와 상관없이 자 적어볼게요. 글의 구조와 상관없이 글의 도입부에서는 무조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 자, 글의 도입부에서는 중심 소재 파악.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중심 소재 파악. 포괄적 주제에 해당되는 중심 소재 파악. 그래서 이 앞에서 내가 두괄식이니 미괄식이니 양괄식이니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글의 도입부에서 반드시 뭘 파악한다? 그렇죠. 바로 중심 소재. 자, 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글의 도입부 읽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한다? 한쪽에서는 글을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해석하면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쪽에서는 해석을 하되 내가 글이라는 걸 읽을 때 이 단락의 위치에 따라서 특히 글의 도입부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는다?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자문하면서 그 정보를 빼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야 뭐 갖고 얘기하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러는데 갑자기 풀이 중요합니다. end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삽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시간이 지나면. 제일 중요한 게 얘를 가지고 이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 개념을 잘 잡아놓고 여러분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글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두괄식, 미괄식 다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구조에 상관없이 글의 도입해서 글을 읽은 다음에는 항상 중심 소재 파악하는 걸 절대 잊지 말다.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자 글 전개를 한번 넘어와 볼게요. 제가 조금 이따 이게 다 어떻게 연관되고 어떻게 문제 푸는지 다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여기 잠깐 적어놔야겠다. 비문학, 설명, 그 다음에 논증, 그 다음에 문학, 서사, 그 다음에 묘사. 근데 묘사는 머릿속에 넣지 말라고 그랬죠. 자, 전개 한번 볼게요. 전개. 전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 나열이 있어요. 나열. 열거하는 거죠. 열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이유는 5가지입니다. First, second, third, fourth, and finally 뭐 그런 식으로 해서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나열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냐? 자, 나열보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2개가 있어요. 자, 비교 대조가 있어. 비교 대조. 자, 근데 제가 대조에다가 빨간색을 했습니다. 지배적으로 많이 나와요. 자, 비교는 공통점을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B라는 두 대상이 있는데 both have blah blah. 둘 다 뭘 가지고 있다. 이 both라는 게 이제 비교의 글 전개 방식 시그널이 되는데 둘 다 이런 거 갖고 있습니다. 공통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공통적이라는 어떤 시그널을 던져주면서 두 대상의 유사한 점, 공통점 이런 하는 거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요. 공통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 잘 안 해요. 대부분 뭔가 다른 놈들을 데려와가지고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최근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핸드폰이 나왔다고 그럴게요. 그럼 그 핸드폰 잘 팔게 하기 위한 어떤 블로그에서 글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쓰겠어요? 이 전 모델과 공통점을 기술하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막 글을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생활 속에서도 대조가 지배적으로 글에 많이 활용되겠다. 자, 이 두 개의 공통적인 어떤 조건은 뭐예요? 반드시 중심 소재가 몇 개다? 2개 이상이다. 자, 그래서 비교 대조의 중심 소재는 2개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2개 이상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인과가 있습니다. 인과. 자, 네 번째는 시간, 공간, 단계적 글전개 방식이 있어요. 시간, 공간에 따른 이동에 따른 글전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과 단계에 해당되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라는 것도 시험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역사 지문을 통해 가지고 또는 인물 같은 지문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어떤 전기를 쓴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글전개 방식을 쓸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으면 주된 글전개 방식은 바로 언제 태어나서 언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시간의 글전개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라는 어떤 부사적 표현이 막 군데군데 막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주제 골 때 진짜 빨리 모르겠죠. 왜냐? 이 사람의 어떤 일대기를 다루는 글이겠구나라는 걸 이 시간의 어떤 부사라는 어떤 시근을 통해서 주제는 되게 빨리 그게 잘 안 나와. 실질적으로는. 너무 쉬우니까. 자, 여하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대조와 인과입니다. 대조와 인과 머릿속에 기억을 할게요. 자, 글의 유형하면서 요거 이제 다 적용했고 이제 정신 한번 차려볼게요. 글의 유형은 제가 시험에 연락이 자주 나와서 따로 구분을 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종합적인 이제 지금 앞에서 한 것 정리하는 어떤 차원에서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봐요. 자, 처음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통념이에요. 통념. 통념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 통념을 갖다가 자 이제 저는 여기다가 대표적인 걸 해서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요 옆에다 쭉 적으세요. 통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쓰는 건 별표 따로 안 해도 그냥 무조건 중요한 거, 무조건 자주 나오는 것만 하는 거니까. 자, 통념을 갖다가 우리가 무슨 말을 쓰냐면요. 1대 다수의 법칙이라는 말을 써요. 1대 다수.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붙인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1대 다수의 법칙을 활용한 게 통념이라고 하는데, 자, 글의 도입부에서 어떤 놈이 자주 하냐? 사람들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은 또는 나를 포함한 우리들은, 그리고 요걸 갖다 응용하는 게 many of us, 많은 우리들은. 하여튼 요런 다수의 표현이 나와요. 글의 도입에서. 다수가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은 A는 B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요. 자, 처음에 뭐를 설정한다라는 거야? 다수를 설정한다. 다수. 자, 이 다수를 설정하는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제 푸는 차원에서 이거 아무리 냈다 배워봤자 문제 다 틀리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해주고 이걸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입이 아프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맞추게 하려고. 강사의 첫 번째 목표 자체가 강의의 첫 번째 목표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맞추기 하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분석하는 이유가 문제를 맞추는 건데 그 문제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그럼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 무조건 우리는 내가 I라고만 생각하면 돼. I.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글을 읽을 때는 나는 글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글을 쓴 사람. 그 중심으로 답을 다 골라내는 거야. 왜냐면 문제를 낼 때는 이 글쓴이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 글쓴이가 언급한 내용이 뭐냐. 본문에서 옳은 거 고르다 그러면 다 I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뭐가 아닌 이상 아예 문제에서 A라는 사람이 말한 거 이런 식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I가 기준인 거야. I가. 자, 그럼 이거 I면 몇 명이야? 한 명이지. 자, 글의 도입부에서 뭘 설정했다? 다수를 설정했다. 그럼 이제 보통 어떤 패턴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A가 B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추론이 돼요. 많은 사람들은 A가 B라고 말하지만 사실 in fact 알고 보면 자, 두 가지로나 하나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가 아니야. A는 B 맞다. A가 B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A는 C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패턴은 여기 들어갈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A is B라고 말을 하는 거야. A is B.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야 A는 B가 아니라 이 자식아 C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C.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패턴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지금 두 개로. 이 통념의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와 통념을 비판하면서 나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벗의 기능, however나 뭐 이런 벗의 특징이 뭐냐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아주 모순적으로 역접과 순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순접이라고 하는데 B뿐만 아니라 C를 강조하려고 한 거지. 자, 이때 벗의 기능은 순접 강조라고 하는 거야. 이때 순접 강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제 편입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하죠.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 이론으로 하니까 쉬운 거지. 나중에 영어 어려운 문장 나오고 막 누가 쓴 걸 나온 다음에 그걸 갖다 이렇게 분석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문장 단위 해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거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먼저. 순접 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는 역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벗의 기능이 두 개야. 순접 강조가 있고, 역접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야, 많은 사람들이 A는 B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A는 B뿐만 아니라 C이기도 한다라는 순접 강조, 추가 강조, 그 다음에 A는 B가 아니라 C다라는 거.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따라 나와야 되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뒷받침 내용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일과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일반적 글 전개, 그러니까 일반적인 글의 전개라는 차원에서 제가 4개로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게 되는데, 글의 도입부에서 진술이 됐던, 자, 설명에 해당되는 statement, 진술이 나오거나 또는 논증에 해당되는 의견인 opinion, 이 견해가 나오든 상관없어. A는 B라는 진술 견해가 나오게 되면 뭐든 간에 반드시 그 뒤에는 뒷받침 진술이 따라 나온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도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이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놔요. 자, 그래서 통념 비판은 이렇게 다수와 맞짱 뜬 글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대 다수의 법칙에 적용되는 게 바로 이 통념에 해당되는데 그걸 갖다 이제 보통 1대 다수의 법칙이라. 자, 그러면 이 통념은 글 전개에서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랑 맞짱 뜬 거잖아. 자, 여기서 대조의 글 전개 방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게 좀 이쁘게 연결될까? 그냥 내려갑시다. 이렇게 통념 비판은 이렇게 대조의 글 전개 방식이야. 자, 그러면 글의 종류에서는 뭘까? 잘못된 정보를 바르게 잡아주는 거지.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까지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자, 통념 비판을 이렇게 탁 말하면 대부분 논증이라는 말을 써. 논증은 자기 생각이, 이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바로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자, 통념 비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글의 성격을 고르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게 오피니언을 제시하는 글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야 돼. 편입에서 그 문제가 나오니까 글의 종류를 고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이 글의 유형이 어디에 되냐면 설명의 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시험에서 나오면 고를 줄 알아야 돼. 그쵸? 자, 네. 글의 구조에서는 어디가 될까? 자, 글의 도입부는 자기가 글쓴이가 전개하려는 내용이 아니지. 다수의 견해를 받아치면서 중간에 튀어나오죠. 자, 중간식에 해당되겠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그널만 딱 봐가지고 냄새 맡은 애들은 아, 그래 중간에 뭔가 이쪽 두 가지 패턴으로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나오겠네. 이런 이제 일정한 패턴의 어떤 전개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돼요. 제 통념이 이제 됐죠? 자, 두 번째는 자, 제가 이거보다 더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쓸게요. 현상의 글이에요. 현상.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시사라서 그래요. 요즘에 시사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편입에.
현상. 시사가 뭐야?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을 시사라고 하는 거야. 시사가 일이야, 일. 현상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저거는 좀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중급 들어가면 저랑 뭐 뉴욕타임즈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그런 시사를 하는데 그때 많이 언급이 될 거예요. 시험에 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한번 글을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제가 그냥 주제를 한번 던져줘 볼게. 최근에 나왔던 시험을 한번. 주제가 뭐였냐면요. 한강의 수질오염이었어. 자, 여기 주제, 한강의 수질오염. 자, 이제 그래 도입부에서 뭘 깔아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도입부. 자, 저 같으면 우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자, 구체적 사례로 글을 좀 시작할 것 같아. 대부분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작문을 해보셨잖아요. 그쵸? 어떻게 글이 전개되는지. 자, 구체적 사례 또는 경험담. 요걸로 시작할 것 같아. 자, 철수가 있어. 철수가 최근에 한강을 놀러 갔는데 뭘 발견하게 되냐? 한강이 완전 똥물이 되어 있는 거야. 똥물. 한강이 똥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오염이라고 할게. 하얀 한강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현상을 제시하는 거야. 근데 이 현상의 성격이 어때요? 마이너스야. 자, 현상의 글은 총 7개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기초과정에서 다 배우게 되는데 이걸 다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현상의 글이 뭐냐면 이 부정적인 어떤 사건을 갖다가 고발하는 글이 진짜 많이 나. 오늘 한번 신문 한번 들춰보세요. 주변에 일어난 사건, 시사적인 내용, 좋은 내용 별로 없어. 대부분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쓰면 우리가 글을 이제 읽어나갈 때 이거 문제점 지적이구나 생각하면 돼. 자, 현상의 글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글의 도입부에서 철수라는 친구가 뭔가 과거에 썰매 탔던 어떤 추억을 가지고 한강을 한번 방문했는데 이 철수의 눈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 해주고 있는 거야? 현상의 문제점, 특히 한강의 수질오염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해내.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면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지 뭘 세울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문제점에 일어나게 된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지. 원인.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고 나면 뭘 세울 수 있어? 대안이 나오겠죠. 대안.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요. 이런 대안이 나오고 나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면 이런 대안이라는 걸 갖다가 채택을 하도록 뭔가 이렇게 뒷받침하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설득력이 좀 높아질까? 이런 거 대안을 좀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어떤 대안으로 나오는 건데 어떤 게 나옵니까? 자, 이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써서 효과를 봤던 어떤 사례 같은 거에서 효과를 본 사례 같은 거 주면 되겠죠. 효과를 본 다른 나라의 뭐 사례나 이런 거. 자,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이런 현상의 글의 어떤 가장 전형적인 패턴을 봤어. 제가 아까 말했지만 현상의 글은 총 7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그냥 외우면 나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걸려. 근데 많이 읽다 보면 거의 다 뭐 이런 데 안개 넣으면 머리에 다 들어오니까 그게 7개라고 해서 많지도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여기서 응용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현상의 글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딱 봐도 글 전개가 뭐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적 현상이지. 자, 여기 결과야, 결과. 요게 결과야, 결과. 그리고 뭘 따지는 거? 거기에 원인을 따지고 있죠. 자,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현상의 글은 바로 인과에 해당돼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 인과의 글. 그렇죠? 글의 구조는 여러분들, 자,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규교육을 받았으면 적어도 대학을 안 갔다 하더라도 편입하려면 1, 2학년들 하여튼 대학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2년까지 더 할게. 그러면 14년이잖아.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대답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가르칠 때는 한 몇백 명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옛날에요. 뭐 한 강의식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뭐 강의를 했겠지. 이거 차이점을 갖다 대답하는 사람이 제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14년 동안 주제 문제를 풀어봤어도 몇백 문제가 아니라 몇천 문제 풀어봤을 거예요. 요지 문제도 진짜 많이 풀었을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지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요지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또 주제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주제가 뭐예요? 물었더니 답을 잘 못해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지. 아니 주제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맞췄어요? 그냥 읽어보니까 대략 이게 답인 것 같다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를 공부를 잘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문제만 계속 푼 거죠. 자, 이 시간에 외우도록 할게요. 아까 주제는 제가 가르쳐줬죠. 지금 뭘 파악한 거야? 뭘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 그래서 주제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What is the text about? 네가 지금 읽고 있는 텍스트가 뭘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자, 뭘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What is the text about? 텍스트가 네가 지금 읽고 있는 텍스트가 뭘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가 주제. 요지는 뭐야? 요지. The point is. 이 말이에요. 요지는 the point i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사항. 자, 다른 말이야. 다른 말. 주제는 What is the text about? 이 텍스트가 뭐에 관한지를 물어보는 거고 요지는 그 주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할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해했나 물어볼게요. 제가 주제 고르라고 그랬는데 요지 엉뚱한 거 고르면 틀린 거야. 보기항에서 주제를 골라야 되는데 요지를 고르는 사람이 있고 요지를 문제를 내야 되는데 주제라는 문제를 내는 이상한 출제자도 있고 골 때린 문제들이 가끔 나와. 자, 이 지문 한번 봐요. 이 주제가 뭐죠? 한강의 수질 오염이죠. 이 한강의 수질 오염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요지가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요까진 글을 썼어요. 요까지. 자, 여기서 요까진 글을 쓴 거예요. 자, 어떻게 쓴 거야? 자, 한강의 수질 오염이라고 하는 현상을 제시했죠. 그 다음에 뭘 파악한 글이야? 원인을 파악한 글이죠. 자, 요까진 글이 나왔어. 글이 응용되는 거예요. 자, 요까진 글이 나왔으면 주제가 뭐야? 주제. 한강의 수질 오염이죠? 한강의 수질 오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내용이 뭐예요? 뭘 파악하려고 이 글을 쓴 거야? 요까지 하면. 원인 파악이지. 자, 요게 요지야, 요지. 요게 답이야. 자, 그래서 주제를 쓰라 그러면 한강의 수질오염이라고 쓰고 요지 고르시오 그러면 그 수질오염의 요지, 원인은 뭐냐? 알고 봤더니 철수 아버지가 공장을 하는데 폐기물 갖다 12시에 밤에 막 갖다 버리는 거야. 그걸 적는 거야, 그걸. 자, 이제 봐요. 잘 봐야 돼. 요까진 글을 썼어. 한강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에 한강의 수질오염이야. 그 다음에 원인을 밝힌 다음에 대안을 썼어. 그러면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여기서 이제 한강의 수질오염이야. 한강의 수질오염. 자, 그러면 요지는 뭐야? 이걸 쓴 이유가 뭐야? 원인을 밝힌 다음에 뭐 하려고 썼던 거야? 이거에 대한 대안인 대책을 제시하려고 글을 썼죠. 그럼 이때는 요지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얘가 글이 어디까지 전개됐는지를 다 읽은 다음에 그때그때 맞춰서 답을 이끌어낸 능력을 가져야 돼. 암기한다고 절대 되지 않아. 암기한다. 자, 그 다음에 요까진 글을 썼다 봐, 이제. 됐어, 이제. 효과, 사례. 그럼 요까진 글을 썼으면 주제는 뭐야? 한강의 수질 오염이야. 그럼 요지는 뭐야? 효과, 사례, 요지예요? 아니지. 얘는 뭐야? 이 대안이라는 거를 채택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한 부연 진술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때 요때까지도 진행돼도 뭐가 되는 거예요? 대안이라. 그래서 대안이 나오는 글은 무조건 대안이 뭐냐? 그래, 요지가 되는 거예요. 요지.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까지 글이 전개됐냐에 따라서 주제가 뭐고 요지가 뭐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제, 요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함께 글이 얼마까지 전개되냐에 따라서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자기가 골라낼 수 있는지, 뭐가 요지고 뭐가 주제고 어디까지 전개됐냐에 따라서 어떤 게 요지고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현상의 글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패턴을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자, 마지막 이제 다 됐어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 실험조사 연구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실험조사 연구.
실험조사. 그렇지만 여하튼 그래도 제가 현상에다가 빨간색을 해놓은 게 현상이 진짜 시험에 많이. 실험조사 연구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 도입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할게요. 야, 사랑에 빠지면 면역력이 높아지더라 이랬어요. 이문 시스템이니까 I로 할게요. 이 면역력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 누가? 그래 도입부에서 사랑에 빠지면 면역력이 높아지더라. 뭐에 관한 글이에요? 사랑이라는 어떤 현상이 면역력에 미치는 효과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 도입부에서 주제를 설정하는 거야. 자, 근데 아예 처음에 결과가 나왔어. 사랑에 빠지면 이런 어떤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 말을 했어. 이걸 갖다가 이제 상대방한테 야, 사랑에 빠지면 면역력이 높아져 이런 말 딱 해놓으면 상대방이 아 그렇구나 이러지 생각하지 않겠죠. 야,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자,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글쓴이가 한 말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실험조사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실험조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걸 밝혀.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대조군을 설정해서 설명하면 되겠죠. 그렇죠? 실험군하고 대조군. 다 볼게요. 자, 사랑에 빠진 집단을 50명 줘버렸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지지 않는 집단을 50명 줬어. 그래서 뭐 다른 것, 그러니까 통제 변을 다 이제 다른 변을 갖다 다 통제한 다음에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독립변수로 놓은 거죠.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나왔겠어? 당연히 사랑에 빠진 집단이 감기에 덜 걸리더라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러면 사랑에 빠지면 뭐가 높아진다는 거에 대한 아주 적절한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실험의 내용에 대한 결과가 다시 나오죠. 고로 사랑에 빠지면 뭐 한다라는 거야? 이문 시스템이 높아진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그러니까 실험조사 연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글쓴이가 한 말이 statement, opinion 뭐가 됐던 간에 거기에 대한 요거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야. 요게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엄청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야.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실험조사 연구야. 그럼 실험조사 연구를 할 때 이런 식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 실험조사 연구의 결과 부분이 제일 중요해. 결과. 왜냐?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뭐야? 결과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잖아. 결과를 내지 않는 시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야? 조사를 통해서 이 결과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실험조사 연구 글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다? 바로 결과에 해당된다라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가면 돼요. 자, 오늘 저랑 어떤 걸 공부했는지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처음에 제가 좀 강조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독해 시간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독해를 딱 들어갔을 때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문장 단위의 해석이 되면 뭐 당연히 독해라는 거를 이렇게 내가 정보를 파악해서 다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독해가 오르지만 이 논리적인 어떤 글의 전개라든지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좀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 단위의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또한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 배운 바로 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서 처음에 배웠던 게 뭐냐? 바로 글의 도입부에서는 뭘 파악한다? 이 중심 소재 파악하는 거. 그때 자문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답을 읽거나 자문하면 된다고 그랬지.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라는 거. 한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한쪽에서는 내가 지금 읽은 정보에서 글의 도입부니까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면 돼. 근데 이 뭘 가지고 하는 걸 해당되는 이 중심 소재가 파악이 됐어요. 근데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다음 문장과 비교했을 때 중심 내용까지 압축하는 표현이네. 그럼 뭐가 된다고 했어요? 바로 주제문까지 여러분들이 도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제문이라는 게 파악이 되면 글 전개하는 거에 대한 어떤 뒤에 전개되는 내용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제문 파악하는 개념도 이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글의 종류하고 글의 구조, 전개, 유형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살펴봤죠? 이게 다 뭐 한 거야? 통합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계가 돼 있어야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활용이 돼요. 당연히 대조의 글 전개 방식일 때는 만약에 주제 고른다 그러면 선택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difference 이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contradiction. 뭐 모순이라든지 대조라든지 차이점이다. 절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항들을 조금 머릿속에 넣어놓은 다음에 실제 문제를 풀면서 이런 글에서는 어떤 선택지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나중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게 나중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독해하시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거야. 자, 오늘 첫 강 저희가 마감하고 다음 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걸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